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9살 여성입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꼭 닮은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가정을 이루기까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말들이 생생히 증명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요.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룬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딸부잣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간부 출신이신데 젊은 시절 밑바닥부터 임원까지 올라가신 전형적인 자수성가 가장이셨어요.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셨지만 가정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딸 셋을 모두 이뻐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긴 했지만 타고나길 사업가 기질이 있고 수완이 좋으셨어요. 작은 종잣돈으로 시작해 여기저기 투자를 잘한 덕에 재산을 잘 불리셨죠. 우리 가족이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데는 아버지의 성실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안목이나 성격 때문이기도 했기에 아버지는 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집 가장은 아버지였지만 대장은 어머니였달까요? 어머니는 기가 센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지만 어찌나 사근사근 나긋나긋 여우처럼 아빠를 잘 다루시는지 그런 어머니 덕에 우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제 위로 언니가 둘인데 큰언니는 회화를 전공하고 둘째 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했죠. 언니들은 어머니를 닮아서 미모와 몸매가 뛰어났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뇌 교육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턱은 조금 내리렴. 여자는 무조건 각선미야. 다리가 미끈하게 예뻐야 돼. 앉을 때 허벅지는 이렇게 붙이고 엉덩이는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곧게 뻗어. 손은 무조건 우아하게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웃는 모습부터 음식을 먹는 태도까지 일일이 저희를 교정했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를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늘 따라왔습니다. 언니들은 어머니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따랐어요. 저 역시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어릴 때 배운 대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포즈가 있을 만큼요. 저는 모든 친구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걸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춘기 때부터는 어머니 말을 듣기 싫어서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냥 편한 자세로 앉고 싶었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싶었고, 입 크게 벌리고 웃고 살고 싶었어요. 꼭 남자를 잘 만나는 게 성공하는 길인지에 대한 의문과 반항심이 있었죠. 게다가 타고나길 아버지를 닮아서 예체능 쪽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외모도 고만고만했어요. 그런 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막내에다가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제일 예뻐하셨고 거의 끼고 사셨어요. 이런 저는 언니들과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점점 달라지면서 자랄수록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언니들과 겉도는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엇나가는 것 같은 저를 제일 걱정하곤 했죠. 언니들은 어머니의 시나리오대로 잘 자라서 여성적인 매력과 교양이 흘러넘치는 신부감이 되었거든요. 다들 어머니가 주선한 선자리에 나가서 좋은 집안 명문대 출신 좋은 직업 가진 남자와 결혼한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첫째 형부는 큰 병원의 내과 의사이고 둘째 형부는 주식 상장까지 한 탄탄한 기업 오너죠. 저는 평범하게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때로는 언니들처럼 사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대학 때 연애도 해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선짜리도 나가봤지만 내 짝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을 할 수 없었죠. 언니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언니들도 형부들도 부모님도 결혼하라고 성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바람에 주말마다 선을 보러 나가게 됐습니다. 제 결혼까지 엄마 꿈대로 성공하고 나면 엄마 인생 성공하는 거라고요. 어머니는 첫째는 의사 사위, 둘째는 사업가 사위를 얻었으니 셋째 사위는 법조인으로 드릴 거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발 이상한 시나리오 좀 그만 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적당히 장단 맞춰주면서 세월 보내다 보면 어머니도 포기하는 날이 오겠지 했거든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회사 다니고 주말마다 늘 변호사 판사 만나러 가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죠. 그날도 대형 로펌 변호사와 선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맞춰주고 헤어졌지만 이제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제 평판이 안 좋아지면 엄마도 지쳐서 그만하겠지 하는 오기가 생겨서 그냥 막 나가기로 했어요. 부동산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잘난 척하는 남자 앞에서 저도 그냥 떠들어 제꼈죠. 허영심에 가득 찬 된장녀처럼 돈 밝히고 남자 밝히는 것처럼 마구 떠들었어요. 술도 안 마셨는데 작심하니 그냥 정신줄 놓게 되더라고요. 어머, 자산가시구나. 저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데. 이 정도 나이 먹고 알 거 다 아는 사이에 뭐 괜히 가식 떨 필요 있어요? 솔직한 게 마음에 드네요. 저 돈 많아요.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당장 일 그만두고 인생 팔자 피는 게 목표예요. 변호사 수익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유한 부동산이 어느 정도예요? 솔직한 것도 좋고 말씀 못 드릴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서. 뭐 언젠 솔직한 게 맘에 든다더니. 아니, 근데 또 돈만 많으면 나 밤이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 어쩌죠? 저 돈도 보고 몸도 봐요.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남자가 질렸다는 표정으로 입을 쩍 벌리고 벌레 보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렸어요. 아, 맞다. 오늘 안 되겠네요. 저 신상백 예약해둔 게 있어서 명품관에 가봐야 해서요. 돈도 보고 몸도 볼 날 잡아서 연락 주세요. 바이바이. 하고는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등 뒤로 뭐 저런 골빈 여자를 소개하는 거냐고 전화로 따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한숨도 나고 눈물도 살짝 나려고 하더군요. 너무 일찍 일어난 바람에 집에 가기도 그렇고 해서 정기 봉사하는 고아원에 갔어요. 제가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몇 년 전에 사내 봉사활동으로 사우들과 단체로 명절 선물을 들고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달마다 정기 후원도 하고 주말에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러 자주 들렀죠. 원장님 방에 인사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방을 나오면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손에 들렸던 사진이랑 서류 같은 게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주워줬는데 영어로 욕 비슷한 표현을 내뱉고 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욕까지 듣고 정말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만나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나오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더군요. 중앙 현관에서 주차장까지 뛰어가려고 심호흡을 하는데 선생님, 우산 써요. 초등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저를 배웅해주겠다고 급하게 부르지 뭐예요. 늘 유난히 저를 따르는 아이였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 작은 손에 우산을 쥐고 롤러브레이드를 신고 싱싱 달려오다가 그만 제 얼굴 앞에서 발이 잘못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대로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아이를 잡으려다가 둘이서 껴안고 같이 흙탕물 바닥에 뒹굴고 말았습니다. 선본다고 차려입은 흰색 투피스 정장이 흙물 범벅이 되고 아이는 미안하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제 몰골이 웃겼던 건지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가슴이 시원해져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녀석을 달래주고 흙탕물로 젖은 옷을 대충 스카프로 닦아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운전해서 가는데 뒤따라오던 트럭이 계속 빵빵 클렉슨을 울리더니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는 차 세우라고 계속 손짓을 하는 거예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세우고 내렸더니 트럭 차주도 차를 세우고 내리더군요. 아까 고아원에서 부딪혔던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차 뒷바퀴가 펑크나서 휠까지 주저앉기 직전이었어요. 어쩐지 차가 이상하게 흔들리더라니. 오늘은 꽤나 유별난 하루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차에 타서 보험 출동 서비스를 부르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안 가고 뒤에 서 있던 트럭에서 남자가 다시 제 차로 오더군요. 창문을 내리고 올려다보는데 명함 한 장을 주더군요. 저 카센터 일해요. 보험사 오면 여기로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뭔가 어눌하기도 하고 날티나는 말투로 말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요. 곧이어 레카가 왔는데 출동 서비스 직원이 원하는 정비소가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조금 망설이다가 그 남자의 명함을 주며 거기 찍힌 주소로 가달라고 했죠. 엉뚱하고 웃긴 하루의 대미를 장식한 만남.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고졸 학력이 전부인 사람으로 변변한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는 남자였어요. 알고 보니 그 고아원 출신으로 9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양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한국의 친부모님을 만나러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20살 되던 해부터 친부모를 찾으려고 매년 한국을 방문했었고 3년 전에는 아예 한국을 들어와서 아는 형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로는 예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걸 자주 봤었는데 인상이 좋아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맞선 보러 나간 날도 저를 봤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친어머니랑 연락이 닿아서 그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옆 테이블로 와서 앉더라는 겁니다. 우연히 호텔에서 보고 반가워서 인사할 뻔했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된장녀 짓을 하는 걸 보고 들으며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날 만나기로 했던 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서 편지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미안하다고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날 정말 너무 슬펐는데 고아원에서 저를 또 보게 된 거예요. 명품관 간다고 큰 소리치고 일어나더니 고아원에 와서 애들이랑 노는 걸 보고 오해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고아원 아이가 넘어질 때 제 몸 사리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는 걸 보고는 정말 반했다 하더군요. 하루 동안 우연히 2번 만났는데 한 번 더 만나면 사귀자고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한눈에 봐도 바퀴가 주저앉아 위태로워 보여서 알려주려고 옆으로 갔는데 차창을 내리는데 제가 있었다고요. 우연 같은 만남을 시작으로 그 남자와 자주 만나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희 너무 잘 맞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보고 듣고 자란 게 있어서 그의 배경이 손끝에 박힌 가시처럼 걸리곤 했어요. 저도 그냥 적당히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동안 만나본 적 없는 종류의 사람이다 보니 자동 반사적으로 저울질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알아갈수록 그 남자의 인간성과 성실함과 진실함에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와 연애하면서 어머니가 주선하는 선자리는 다 거절했죠. 사실 제 소문이 정말 안 좋게 나는 바람에 선자리도 뜸해지기도 했고요.
결국 부모님께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귀는 걸 왜 숨겼냐며 어떤 집안 남자냐, 뭐 하는 남자냐, 무슨 대학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질문 공세를 퍼부었죠. 아니요, 엄마. 그 사람 대학도 안 나왔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9살 때 미국으로 입양 갔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라서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왔대요. 어머, 어머, 어머. 키 막혀. 너 저번에 선보러 가서 미친 짓 하고 왔다는 소문 건너 건너 들었다.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거 사. 진짜 미쳤나 봐, 얘가. 너 어디 아프니? 그래, 아파서 그런 거야. 내일 당장 예약할 테니까 엄마랑 신경정신과 한번 가보자. 엄마, 나 안 미쳤어요. 헛소리 아니고 진심이야.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보고 얘기해요. 정신 차려, 이거 사.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돌려주는 게 결국 이런 수치심이야? 말로만 들어도 부끄럽고 입 밖으로 내기도 부끄러운데 어딜 한번 만나보라 얘기를 해. 내가 그런 사위 이 집에 들일 것 같아? 엄마,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뭐가 부끄러워, 뭐가. 그 사람이 무슨 부끄러운 짓을 했고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뭔데 함부로 부끄러워해? 내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부끄러워. 엄마 때문에 부끄럽다고. 뭐? 뭐가 어쩌고 어째?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뺨을 맞았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대들고 말았죠. 어머니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발대발하시던 어머니는 그날로 알아놓으셨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언니들도 저를 한사코 뜯어 말렸습니다. 못 들을 말도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보다 외적으로 떨어지는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남자를 택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며 울지를 않나. 차라리 집안에 먹칠하지 말고 그냥 평생 혼자 살라고 하질 않나. 저도 너무 큰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런 난장판 속에서도 아버지는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돌아누워 뜻을 굽히지 않는 어머니 옆에서 몇 날 며칠을 설득해 주셨고 그래도 강경한 어머니께 차라리 자신과 부부의 인연도 끊자고 막내딸 안 보고는 못 산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엄포에 결국 어머니가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덕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지만 큰 축복이 가득한 결혼식 내내 눈물바람인 어머니 덕에 결혼식장이 아닌 장례식장 같았죠. 신혼여행도 조촐하게 제주도로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간 날 언니 형부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제 남편을 구경하려고 온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남편 눈 한 번을 맞춰주질 않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한숨만 쉬고 언니들은 남편을 마치 하인 부리듯이 했습니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어찌나 가시방석이었는지 또 남편에게는 어찌나 미안했는지 겨우 밥을 먹고 거실에 모여 얘기를 나누는데 병원 얘기며 사업 얘기며 형부들은 대놓고 제 남편을 무시했죠. 첫째 형부가 주유구 잡고 총을 쏘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서 자네는 주유소 일한다고 했나? 묻더군요. 그래서 둘째 형부가 아니요 형님, 카센터요 라고 대답하자 첫째 형부가 아 정비소? 정비소에서 미케닉이라고? 쏘리. 기름밥 먹는 건 주유소나 정비소가 같지 뭘 그래. 자네 기름밥이란 말 들어봤어? 기름밥? 하는 겁니다. 언니들은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어댔죠. 남편이 어릴 때 입양 가서 한국말이 좀 어눌하고 영어 섞어서 말하는데 그걸 따라하면서 놀린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속없이 그냥 웃더군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또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날 형부들이 부모님 모시고 아버지 퇴직 축하를 위해서 요트 크루즈 파티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둘째 형부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요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요트 여러 대를 유럽에서 들여왔다고요. 지난달에 도착해서 점검이 모두 끝났고 시승식도 완료했고 요트 운전 자격증도 미리 따둬서 본인이 운전할 예정이니 그중에서 제일 멋진 요트에서 파티를 하자고요. 올해 공들여서 준비했던 요트 크루즈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님, 요직은 퇴직 후부터 또 제2의 인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새 사업과 아버님 인생 제2막이 동시에 시작되니 얼마나 또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인생 멋들어진 요트에서 함께 시작하시죠. 아유, 우리 김서방 대단하다 대단해. 사업 돌보느라 바쁠 텐데 언제 요트 운전까지 배웠을까? 말하는 건 또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나 몰라. 그렇죠, 여보? 그래, 고맙네, 김서방. 참 내가 복이 많네.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할 일인데요. 이가 척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이번에 요트 크루즈도 시댁 어른들보다 우리 아빠 엄마를 먼저 챙기는 거 있지? 예, 누가 들으면 김서방만 사위 노릇 제대로 하는 줄 알겠어? 우리 민지 아빠는 뭐 우리 집에 못하니? 아, 언니. 형부가 우리 집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한다는 얘기지. 누가 형부가 못한다 그랬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엄마한테 들었어. 형부가 아빠 엄마 건강검진 프리미엄 코스로 예약해드렸다면서? 엄마가 전화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형부, 제 귀에 피나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도 참. 의사 사위가 매년 당연히 해드리는 건데 뭘 또 그렇게 자랑까지 하셨어요. 어머,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도 참. 뭘 그걸 전화까지 해서 자랑을 했대. 아, 자랑이지. 큰 자랑이지. 의사 큰 사이가 때 되면 고급 풀코스로 건강검진 시켜줘. 사업가 둘째 사이가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때마다 좋은 구경 시켜줘. 내가 우리 사위들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 더 만들 판이네. 어쩌면 이렇게 사위복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좋아. 어머님, 총 쏘는 셋째 사위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 주유소가 아니라 정비소라니까요. 아, 그랬어? 자꾸 헷갈리네. 이러나 저러나 기름밥 먹는 건 똑같다니까. 그 조크는 들어도 웃기네. 다들 그날의 계획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어머니는 아예 제 남편을 등지고 앉아서는 형부들에게 우리 사위들 덕에 호강한다며 좋아하는데 우리 부부만 덩그러니 외로운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띠고 있더군요. 거의 득도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정말 미안했는지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안하단 말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냥 저를 만나고 저의 가족이 되어서 세상에 유일한 자기 편인 제가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부모님과 언니들과도 진짜 가족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욕심 안 부린다고요. 그 말에 저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시는 가족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요트 크루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퇴직 축하 가족 모임이었기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었어요. 바다 멀리까지 요트를 띄웠죠.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샴페인과 신선한 음식들까지. 부모님도 선베드에 누워 즐기시며 사위 덕에 호강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형부들도 자기들끼리 주식 얘기며 정치 얘기며 그들만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만 거기 끼지 못하고 서 있는데 형부들이 마치 종업원을 대하듯이 손짓으로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배 안에서도 제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어이, 따로 칠링해둔 샴페인 좀 더 가지고 와. 저 뒤로 돌아가면 있을 거야. 저기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왜 저한테. 가족끼리 어울리는데 막내 사이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꼭 일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 이거 우리랑 어울린다고 자네 급도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할 일 못할 일 구분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이, 사람 참. 자네, 자격지심이 심한 것 같네. 근본이 없어서 그렇죠, 뭐. 하여간, 없는 것들은 일해서 피곤해. 순수하게 가족으로 대해주려고 해도 피해의식으로 곡해를 한다니까. 아,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예고 없던 돌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치면서 배가 마구 흔들렸고 테이블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쏟아져 깨질 정도였어요. 갑판 위는 삽시간에 난장판이 됐죠. 저도 넘어질 뻔하며 기둥을 붙잡고 멀미 때문에 몸을 숙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멀미의 구토감을 느끼며 선실 안으로 대피했어요. 그때 형부들은 자기 몸 사리느라 각자 혼자 뛰어들어가는데 제 남편은 배가 흔들릴 때 넘어지신 아버지를 둘러엎고 어머니를 모시고 저까지 챙겨서 선실로 들어갔어요. 뒤따라 들어온 언니들이 형부들에게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냐고 욕을 하더군요. 형부들은 뚱한 표정으로 겸연쩍어 하면서 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둘째 형부가 운전실로 뛰어들어갔는데 배는 파도에 요동칠 뿐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정박했던 배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배가 형부 뜻대로 운전이 안 되는 거였죠.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긴 하다가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요크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배 한가운데서 요트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다들 발을 동동 구르며 멀미하며 겁에 질려 있는데 제 남편이 손을 보겠다고 나서더군요. 둘째 언니는 이게 얼마짜리 요트인지 알기나 하냐며 나설 때와 안 나설 때 분간을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둘째 형부는 요트 타본 적이나 있냐며 빈정거렸고요. 코웃음 치며 미심쩍어 하는 가족들이었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뭐라도 해야 했기에 남편이 요트 보는 걸 허락해 주더군요. 남편이 기계실에서 살펴보더니 무리한 조작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시동이 꺼진 것이며 임시 조치하면 잠깐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첫째 형부를 시켜 정비 도구를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곧이곧대로 정비 도구를 찾아서 갖다 바치는 형부를 보니 그 와중에도 통쾌해서 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이리저리 손을 보고 나니 다시 시동이 걸리더군요. 그러고는 운전대 앞에 서 있는 둘째 형부를 밀치고 본인이 배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있으면 모두 위험해져요. 바람 방향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 소리치는 둘째 형부에 아랑곳 않고 남편은 능숙하게 운전을 하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무능한 가운데 남편만 빛났죠.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는 무한 신뢰를 하게 되셨고 어머니도 그날 일에 대해 고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 형부들이 기본적으로 남편을 하대하는 태도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일에 대해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 댁이나 언니를 집에 수리할 것이 있느냐?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 댁이나 언니들 집에 수리할 것이 있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수시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일인 것 마냥 전화를 걸어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남편이 묵묵하게 손을 보고 나면 비아냥인지 칭찬인지 모를 것들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힌다며 역시 정비사라 그런가 기가 막히게 잘 고쳤다는 둥, 수고했다는 둥,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둥, 저와 가족의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바보처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가족과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정집과의 왕래는 점점 줄어들었고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부모님도 언니들도 만나지 않게 되었어요. 가끔 아버지만 따로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희야, 어쩌면 좋으냐? 빠,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우리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온갖 돈을 다 끌어모아 투자했던 사업이 수백억 대의 사기였고, 사기꾼은 이미 해외로 도주하여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집 곳곳에는 압류딱지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한숨 뒤로 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다 큰 딸 셋이 있고 든든한 사위가 셋이 있는데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큰언니랑 둘째 언니는 뭐래요? 내심 언니들이 부모님 사실 거처는 마련해 드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저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언니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을 텐데 아무 답이 없으신 걸 보면 이상했어요. 언니들에게 연락하니 둘 다 나 몰라라 하였습니다. 첫째 언니에게서는 의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며 애들 교육비만 해도 매달 수백이 드는데 부모님까지 어떻게 건사하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둘째 언니에게서는 엄마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까지 했다며 엄마 탓을 하는 푸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일까요? 저도 엄마가 미웠지만 엄마보다 더한 언니들이 더 미웠습니다. 결국 저는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하더군요. 부모님께 큰 방을 내어드리자며 부모님을 위해 새롭게 꾸미자고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구박받고 무시받았는데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서는 남편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했어요. 저와 남편이 사는 방 2개짜리 작은 신혼집에 부모님이 들어오시던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안방에 2분을 모시고 갔어요. 2분을 따뜻한 방에 앉게 하고 남편과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자네에게 정말 면목이 없네. 정말 너희에게 미안하다. 장인어르신, 장모님, 2분께는 슬프고 마음 아픈 날이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이 저에게는 참 기쁜 날입니다. 저희 집에 한 번도 안 오셨던 장모님이 처음 오신 날이잖아요. 아이고, 기쁜 날이라고 말해주니 너무 고맙네. 내가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을 모르고 너무 고맙고 미안해.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도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어른들께 절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절하는 것도 배워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사위가 장인어르신과 장모님께 절을 하는 첫날이니 저는 참 기쁩니다. 종이에 써서 읽기 연습을 해가며 외운 말을 남편이 또박또박 말하자 부모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에 패백도 하지 않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절하려는 남편을 은근슬쩍 피하셨던 것이 남편에게도 상처로 남은 모양입니다. 절하는 연습까지 했다는 걸 저도 그날 처음 알았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서름과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한꺼번에 북받쳤어요. 절하는 저희도 울고 부모님도 우셨어요. 절을 끝내고 남편이 2분께 다가가 손을 잡고 이제부터는 2분을 낳아주신 친부모님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제부터는 사위를 아들로 여기고 살겠다고 아들에게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부모님 목소리에 그동안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저희는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부모님은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미국에 정리할 것이 있다며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매일 전화통을 하긴 했지만 곧 돌아온다던 남편이 몇 개월 동안 돌아오질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도 해주지 않으니 저도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혹시 이 남자도 우리 집이 망해버려서 볼 것이 없어지니 도망을 간 건가? 하는 못된 의심이요. 그도 그럴 것이 정확히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찾아가겠다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지도 말해주질 않았거든요. 때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저를 다독여준 건 오히려 부모님이었어요.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남편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그러는 사이 형부들이 차례로 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에 첫째 형부는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당했다고 하더군요. 둘째 형부는 요트 사업이 중간에 계약이 파투가 나는 바람에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 위기라고 했고요. 이 소식도 당장 돈이 급해진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혹시나 부모님께 받을 게 없나 해서 연락을 해온 덕에 알게 됐죠. 내칠 때는 언제고 받을 것 챙기려고 연락을 해온 언니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수개월 만에 미국에서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오전 내내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온종일 잔치가 열릴 것처럼 온 동네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죠. 거의 뷔페처럼 한식 요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하신다며 웃음이 만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저보다 먼저 달려나가 정말 신발을 신지도 않고 버선발로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러고는 남편 앞에 선 어머니도 뒤따라 나간 저도 아버지도 뭔가 낯선 남편이 어색해 한참을 마주봤습니다. 결혼식 때 말고는 본 적 없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진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헤어스타일까지 단정해진 남편 모습이 의아하면서도 아주 멋져서 탄성을 질렀죠. 남편은 그냥 웃으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배고프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뭔가 변한 듯한 남편의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싫지만은 않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 식사를 시작할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기 무섭게 언니들과 형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언니, 형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세요.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미동도 없이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제 남편 앞에 언니들과 형부들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눈 뜨고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거든요. 자네, 몰라봐서 미안하네. 내 이렇게 용서를 구하네. 한 번만 살려주게. 제부, 정말 미안해요. 우리 그동안 정을 봐서라도 우리 좀 살려줘요. 저죄, 진짜 미안해. 우리가 격이 없이 대한다고 한 게 마음이 상했나 본데 이렇게 빌면 마음이 좀 풀릴까? 응? 정말 이렇게 빈다, 연이야. 제부, 정말 미안해요. 아니, 형부들, 언니들, 갑자기 쳐들어와서 밑도 끝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당신한테 이러는 건지 당신이 얘기를 좀 해봐요. 제 말에 남편이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응, 아들. 어머니가 해주신 불고기하고 미역국을 먹으니 정말 집에 왔다는 게 실감나요. 너무 그리웠어요, 이 맛.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어머니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형부와 언니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등 뒤로 형부들과 언니들이 저희를 부르는 목소리에 이어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앞에는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외제차에 부모님과 저를 태우고 말없이 시동을 키더군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간의 자초지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양아버지의 아버지, 즉 양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하는 대부호였다는 겁니다. 양부모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 남편을 키워주셨고 남편이 성인이 되고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였고요. 남편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첫째 형부가 일하는 병원에 매년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있었는데 형부 같은 사람이 일하는 병원에는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형부가 병원을 그만두면 계속 후원하겠다고 했다는군요. 그 때문에 형부가 권고사직을 당한 겁니다. 또 둘째 형부 요트 사업에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 진행을 막은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형부가 계약한 유럽의 요트 회사가 미국 기업의 자회사였다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부들이 남편에게 싹싹 빌러 찾아왔던 겁니다. 저와 부모님은 상상도 못한 이야기에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전하는 남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부모님의 얼굴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저 역시 갑작스럽게 들은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서 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어요. 그러는 동안 어느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고급진 전원주택 앞에 당도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그동안 제 신분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네. 남편은 자신의 재산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졸업 못하고 입양아에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을 봐준 유일한 사람이 저였다고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냥 사람으로 사랑해준 저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그 사람뿐이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저는 심성이 고운 그 사람을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지켜주네요. 어머니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고맙고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걸 받을 자격도 염치도 없구나. 어머니, 연희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시니 그리고 이제 저의 어머니이시니 받으실 자격이 되고 말고요. 옛일은 모두 잊으시고 우리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아요. 어찌 있겠니?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것 없고 능력도 없다고 모질게 대한 것 내 평생 사과하며 반성하며 살아갈게. 싫은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다 맞춰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내가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상처가 될 때도 있었지만 제 곁에는 연희가 있고 또 아버님께서 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괜찮아요, 어머니. 난 연희 아빠랑 연희에게도 정말 면목이 없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애들 선자리 만들고 결혼 준비할 때마다 당신이 조건 말고 마음을 보라고 항상 말했었는데 그때는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변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 말고는 믿을 게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우리 딸들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허영심이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어. 아들아, 네 엄마 이제 절드나 보다. 여보, 이런 나를 데리고 평생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노년의 당신 덕분에 방 한 칸 없이 낳았는 신세가 됐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 당신이 이제 정말로 변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이제 그만 울고 그만 미안해하세요. 이렇게 좋은 날 너무 많이 우시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아, 이제 울지 않을게. 너무너무 고맙다. 내 평생 감사하며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게.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모두 이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부들은 모두 우리 집의 재산을 보고 결혼을 했던 거더군요. 의사인 큰형부는 처가에서 개인 병원을 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장인 장모에게 공을 들였던 건데 한순간에 처가가 망한 데다 본인도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 건 모두 큰언니 때문이라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큰언니는 입시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형부도 처가 재산을 믿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던 건데 처가에 손 벌릴 수 없게 되고 요트 사업마저 불발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잦은 부부싸움 끝에 합의 이혼을 했다더군요. 둘째 언니는 저희 남편이 부모님께 마련해드린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더부살이하고 있어요. 사실 언니들이 저와 남편이 부모님께 해드린 노후자금에 기대서 살고 있다는 걸 전부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혈육이 뭔지 부모님 생각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후 고아원에서 9살 남자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비 오는 날 부딪혀 흙탕물에 뒹굴었던 그 아이죠. 평소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었고 저도 늘 마음이 가던 아이였는데 남편 역시 본인이 입양될 때 나이와 같아서인지 늘 눈에 많이 밟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입양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만 여겼어요. 여러 해 동안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입양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남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양부모님을 만나 짧지만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덕이라고 했던 말에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막상 고아원에 갔을 땐 벌써 9살인 그 아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양자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차마 제게 말하진 못했다고 했어요. 제가 먼저 입양을 제안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아이도 늘 혼자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도 쓰곤 했대요.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저와 남편이 서로를 모르던 때부터 말이죠. 이런 것이 하늘이 이어준 인연일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원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우리 세 가족은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으로 사업 경영에 뛰어들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떠나온 지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부부에게서는 아이가 생기질 않더군요. 우리 아들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하늘이 이어준 감사한 인연으로 여기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은 한국에 들어가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 부모님 생활에 바쁘다 보니 또 마음만큼 자주 뵙기가 어렵더군요. 9살이던 우리 아들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요. 며칠 전 아들이 친부모님을 찾고 싶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기 능력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나요? 저희 부부는 흔쾌히 아들의 여행을 허락하며 행운을 빌어줬습니다. 굿럭,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으니 마음껏 세상을 경험하고 오라고요. 앞으로 10년 뒤 저는 또 어떤 삶을 추억하고 있을까요? 10년 뒤 우리 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저 바라건대 우리 아들에게도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인연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을 찾고 스스로 지킬 때 자신도 지켜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좋겠고요. 그럼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듯이 자식의 인생이라는 건 엄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굴럭을 빌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여러분의 지난 10년은 어떠셨나요? 또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요?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만 흘러간다면 편안할 수는 있어도 재미는 없겠죠. 하지만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든 아니면 뜻밖의 일들로 가득하든 분명한 건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기대하지도 못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선물들을 주변에 좋은 마음으로 나누며 살다 보니 결국 돌려받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변을 물질만으로 평가하고 관계하는 자는 결국 물질로 망하더군요. 삶은 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어떤 일을 하든 자업자득 인과응보란 건 잊지 마세요. 거기에 행운이 한 스푼 보태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크로스핑거스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딸아이, 우리 세 가족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지 7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27살이 되던 해 조금 이른 나이에 이혼을 경험하고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요. 지금은 재혼해 믿음직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케어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고요. 동시에 20대 여성으로 쇼핑몰 피팅 모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죠. 남들이 말하는 소위 연예인 뺨치는 외모이지만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답니다. 원래는 체력도 좋지 않고 운동을 싫어했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죠. 먹어대기만 하는 통에 제 몸은 99에서 100 사이즈를 입을 정도로 몸이 뚱뚱했죠.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해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왔는지 왜 밀어날 정도로 독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제 인생의 큰 오점이기도 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원래 서울이 고향이고 여느 집처럼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 집에서 살림을 똑 부러지게 하는 우리 엄마. 엄마는 아버지와 자식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밥을 먹여야 한다며 부지런을 떠셨는데 음식 솜씨도 좋아 이것저것 요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몸이 약해 한약, 양약 등 안 먹어본 약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힘없이 쓰러지기 일쑤였고 평소에도 힘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몸의 원기 회복을 도와주고 기력 보충을 해주는 한약을 어려서부터 먹었던 탓일까요? 몸이 쉽게 붓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통통하다 못해 제가 봐도 뚱뚱했지만 그게 살아가면서 흠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예 의식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깐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목전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와 장을 보러 동네 마트를 다녀오던 길에 저는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하셨고 그 길로 응급실로 갔죠. 이런 통증이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참았습니까? 엑스레이나 초음파상으로 볼 땐 담석증과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복막염으로 응급수술할 뻔했네요.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아팠는걸요. 다른 이상은 없는 건가요? 큰 문제는 아니죠. 그대로 둬봤자 좋을 것도 없고 2가지 경우가 한 번에 올 수는 있지만 초음파로 봤을 때 이 정도면 큰 편이에요.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수술해야 됩니다. 우선 진통제 놔드릴 테니 조금 버텨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봅시다. 그렇게 다음날 오전 9시쯤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주 정도를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하며 컨디션 회복이 잘 되지 않아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초고도 비만인데다가 몸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면역 수치는 현저히 낮아져 있는데 이대로라면 면역 체계가 무너져 어떤 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네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운동도 하셔야 해요. 비만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비만 질환으로 병원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꾸준히 복용하시고 힘드셔도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제가 뚱뚱한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상당한 쪽팔림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처방받은 약,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15kg 정도를 어렵사리 감량했어요. 정말 운동을 싫어했지만 죽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이악 물고 버텼거든요. 날씬까지는 아니지만 남들이 말하는 통통한 몸을 갖게 됐죠. 그렇게 조금씩 건강관리를 하며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딱 붙는 옷, 직장을 다니며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정장핏, 모델 같은 사람들, 44에서 55 사이즈의 적당한 굴곡을 가진 몸매는 저에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매번 옷을 살 때면 빅사이즈로 사야 해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고 겨우 몸에 맞는 옷을 구매할 수 있었죠. 점점 자존감을 잃어갈 때쯤 운동을 취미로 삼아보자 생각해 회사 내 등산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격한 운동을 싫어하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등산은 조용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 일로 지친 몸을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힐링할 수 있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요. 등산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에도 저만 덩치가 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붙는 옷, 색색의 예쁜 등산복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울감만 더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등산을 하다가 맨 뒤에서 처져도 동아리 회원들이 잘 챙겨주었는데 점점 지쳤는지 관심받게 날 무렵 마케팅팀의 한 직원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에게 물을 건네며 힘들지 않냐며 같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손도 잡아주고요. 그것을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가까워졌어요. 제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동이 너무 어렵다며 고민을 이야기했죠. 그때 고맙게도 전 남편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다며 운동을 해보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같이 헬스장을 끊어 한두 시간씩 같이 운동도 했고요. 더욱 사이는 가까워졌고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수려하게 생긴 외모에 정장이 잘 어울린다는 말 그대로 엄친아 스타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직원들이 수도 없이 대시를 할 정도로 인기 있는 남자였거든요. 저와 사귀고 나서도 저의 못생긴 외모나 저희를 쳐다보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았고요. 우습지만 회사에서 비밀 연애가 들통나 생긴 별명은 야수와 미남 커플이었어요. 저는 저만을 위해주는 남편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마음이 좋았어요. 어쩌면 제가 바랬던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기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정확히는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너 그 몸으로 아이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니?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엄마, 면전에 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뚱뚱하면 애도 못 가져?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들잖아. 그러니 그만해요. 남편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중간에서 채비를 해주었어요.
서로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남편 덕분에 무사히 모면할 수 있었죠. 결혼식을 올린 뒤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살았는데요. 어느 정도 돈을 모아 대출을 껴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과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기로 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 술이 모자랐어요. 저는 잠시 집 앞 마트에 다녀온다고 하고 옷가지를 챙겨 나갔죠. 지갑을 두고 와 다시 집으로 올라갔는데 현관 앞에서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고 늦은 시간이어서 제 친구들은 먼저 집으로 갔고요. 남아있는 남편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야, 도영아, 이제 좀 솔직해져봐. 재수 씨도 없고 우리끼리 있는데 너 마음에도 없는 결혼하고 지금 이 생활 만족하냐? 솔직히 재수 씨 착한 거 빼면 볼 거 없잖아. 뭘 보고 결혼했어? 맞아. 너 지은이한테 거하게 차이고 나서 복수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애도 없는데 마음도 없으면 온전하겠냐고. 요즘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나는. 야, 너희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도 미정이 심성이 착하고 고운 애야. 외모가 뭐가 중요해? 잘 살면 그만인데. 그리고 여기서 지은이 얘기가 왜 나오냐? 조심 좀 해.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솔직해져 봐. 너 솔직히 지은이 아직도 못 잊고 있잖아.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거 다 알아. 준규가 그러더라 임마. 결혼한 놈이 전 여자친구한테 미련 남아서 연락하는데 보기 좀 그렇다고. 그래, 그건 애들 말이 맞아. 결혼한 놈이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그 여자가 전 여친이면 더더욱 안 되지. 너 재수 씨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리를 하긴 해야지. 지은이를 정리하던 재수 씨를 정리하던 그건 너의 몫이니까. 저는 남편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꼴이 우스워 보일까 눈물이 나오려던 걸 꾹 참았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며 지갑을 두고 왔다며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왔죠.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에 앉아 펑펑 울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고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뚱뚱한 건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일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비참하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힘들었지만 어쨌든 술을 사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며칠 뒤 집들이가 끝나고 아직도 전 여자친구를 못 잊고 있나 하는 생각에 저는 하루라도 편히 잠을 잔 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정말 후회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걱정도 되고 불안했거든요. 꿈을 꾸면서도 전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죠. 평소 휴대폰을 잠그지 않아 휴대폰을 살펴보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전화 기록과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연락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은아,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서 다 이야기할게. 내가 너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홧김에한 결혼이라는 거 알잖아. 정말 사과하고 싶어.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5분만이라도 시간 내줘. 난 너밖에 없어. 너 지금 그 결혼 생활 만족해? 내가 그렇게 하면 돌아갈 줄 알았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 불륜녀 만들려고 작정했니? 이거 완전 미친놈 아냐. 그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너밖에 없어. 내 마음 알잖아. 나 너 아직도 많이 사랑해. 결혼도 후회하고.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을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외간 여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와 저런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웃기지만 더 웃긴 건 남편이 저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조리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조금이라도 증거를 모아두어야 했죠.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저에게 보낸 흔적을 지웠고요. 혹시나 해서 사진첩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번호는 내 짝꿍 하트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보면 볼수록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지만 우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로 했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휴대폰을 통해 알아낸 그 여자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다음날 연차를 내고 그 여자를 만나러 집 근처 카페로 향했죠. 카페에 먼저 도착해 언제쯤 오나 생각하던 찰나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오더니 다리를 꼬며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더 평범해서 놀랬네요.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걸 보니 우리 만나는 거 도영이는 알아요? 아, 그 전에 빈 껍데기 남편이랑 사는 거 만족해요? 네? 빈 껍데기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은 법적인 내 남편이에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성깔 있으시네. 도영이 눈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진짜인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못 잊어 안달인데 평생 같이 살 수 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지. 남편이 그렇게 연락해도 그쪽이 연락을 자꾸 받아주는 거 보면 그쪽도 무슨 속셈이 있나 봐요?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해요. 서로 사람답게 살자고요. 개념 좀 챙기고. 심란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어요. 집에서 15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살고 계셔서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달려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문을 열어주셨는데 표정이 너무 떨떠름해 보이셨어요. 예, 너 연차 써서 집에 있다길래 얘기 좀 하려고 불렀다. 너네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째니? 왜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어? 남편이랑 시댁에 잘하면 뭐하니? 정작 중요한 며느리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네 부부 맞니? 어머니, 죄송하게 생각해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자리 잡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니까요. 그놈의 노력. 그러게. 내가 결혼 전부터 다이어트 하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남자여도 너 보기 싫을 것 같다, 얘. 누가 그런 몸뚱이를 좋아한다니?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으니 원. 미련 곰탱이도 아니고 정말. 어머니, 그래도 말씀을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거라는데 조급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저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쉬세요. 어머, 얘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기분 나빠? 그러게, 내가 진작에 하란 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너의 그 뚱뚱한 몸을 누가 좋아하는지. 안 그래도 심란했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대로 빈정이 상해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날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터라 주간에는 근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과 조깅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남편과 다니던 헬스장에 1:1 PT 이용권을 끊어 운동을 했고요. 남편은 제가 운동을 한다니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더군요. 거절할 이유가 없던 저는 건강관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다이어트 한약과 온갖 영양제를 몸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성형을 했고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했죠.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30kg 감량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예인 뺨치는 외모와 몸매를 갖게 됐죠. 처음에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되찾으며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도와준 남편이 고마웠지만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과 제가 당했던 굴욕들, 그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용서도 안 됐고요. 저는 이미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고 받은 수모만큼 대갚음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동창 모임이 있다며 나갔다 오면 꼭 외박을 했는데 안 봐도 비디오지 않나요? 이미 저로서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뒤였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라던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관리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물론 아이를 가질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요. 말을 고분고분 듣는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을 그만두니 적적하긴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쇼핑몰 피팅 모델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며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당한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야의 일이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무모한 도전이다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고 우여곡절 끝에 첫 촬영을 마쳤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저는 인터넷으로도 조금씩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했고요. 제 덕분에 매출이 올랐다며 쇼핑몰 사장님이 돈을 더 챙겨주시기도 하셨어요. 얼굴이 이뻐진 탓에 사장님이 화장품 모델로 한번 해보라길래 딱 한 번 온라인 화장품 모델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화장품 모델까지 고정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길을 지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고 자신감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죠. 덕분에 돈도 직장인 월급의 2~3배는 많이 벌 수 있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유명한 잡지사에 떠오르는 모델계의 샛별이라는 주제로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제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다이어트 비결, 운동 비결 등을 숨김없이 오픈했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서 쇼핑몰 매출이 급상승했다고 인센티브까지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단하다며 칭찬을 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야 제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다며 아이를 가지라고 여전한 모습이셨지만요. 친구들과 부모님은 제가 예뻐진 것보다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긴 것에 대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예, 이제 좀 말이 통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래간만에 며느리 노릇을 좀 하는구나. 곧 좋은 소식도 들려주겠지? 기대하고 있으마. 에이, 엄마는 또 잘 나가시다 왜 그러실까? 아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시라니까는. 우리 걱정 말고 엄마 끼니나 잘 챙겨 드시고 그러세요. 엄마 그거 오지랖이다. 이놈 새끼가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애미가 돼가지고 그 정도 말도 못하고 산다냐? 알아서 잘 하겠다마는 그래도 어른이 노파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으마.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구매해서 세금 문제로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자 합의를 했어요. 물론 양가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했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며 노발대발 하셨을 옛날 분들이셨거든요. 저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적어놓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남편은 출장을 간 상태였고 전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죠. 그동안의 일을 모두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솔직히 화를 내실 줄 알고 조금 긴장했었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은 제 결정이 그렇다면 믿어주겠다고 응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기도 잠시 남편이 출장 갔다 돌아왔는지 전화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전화기를 꺼둔 탓에 부모님 휴대전화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죠. 연락이 닿질 않자 친정에 찾아온 남편은 한 번만 만나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혹시라도 찾아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채비해 놓았고요. 미정아,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제발.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나 지은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란 말이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전부 다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며칠을 문전박대하며 만나주지 않았어요. 지치는 법도 모르는지 하루도 안 빼놓고 친정집에 오길래 이 짓도 못할 짓이다 싶고 부모님이 괜히 피해보시는 것 같아 집 앞 호프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맨정신에는 제대로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아 단숨에 맥주 한 잔을 들이켰죠.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본 남편은 불쌍한 척을 하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가만히 듣자 하니 정말 가증스럽고 역겨웠어요. 미정아, 너도 알잖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 여자친구 때문에 널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야. 물론 너를 처음 만날 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 하지만 결혼은 정말 온전히 네가 좋아서 한 거야. 제발 날 믿어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래? 뭐? 사랑?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무슨 마음으로 독하게 다이어트 했는지 알아? 이게 다 당신이랑 어머니 때문이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날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 타령? 그리고 왜 갑자기 여기서 엄마 이야기가 나와? 알아듣게 좀 이야기해.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기라도 했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까지 들먹여? 엄마가 애 낳으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 어른이 그 정도 말은 하실 수도 있는 거지. 이 와중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니 발끈하며 감싸는 모습을 보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갑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멍청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죠. 저 같으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을 건데 자기 엄마 편을 들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도영씨,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그 여자한테 찝쩍거린 건 뭔데? 지금까지 연락 주고받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바보니? 너 집들이 하던 날 친구들이 하는 소리 듣고 가만히 있더라? 내가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네가 알기나 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정아, 내가 이렇게 빌게. 나 한 번만 봐주라. 솔직히 결혼 전엔 네가 못생겨서 정이 안 생겼어. 그건 인정해. 그런데 결혼하고 네가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남자의 본능이야. 그러니 이해해 줄 수 없겠어? 본능? 본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미쳤구나 진짜? 내가 그 여자 대용이었어? 내가 재활용품이니? 날 고작 그런 취급하려고 나랑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야? 그래, 이제 이뻐지니까 나한테 조금 미련이 생겼나 보지? 그러게, 처음부터 엄마가 살 빼라고 했으면 내가 지은이한테 연락할 일은 없지 않았겠어? 이건 너도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어? 나랑 살면서 그 여자한테 찝쩍댄 거? 이해한다 쳐. 그래,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해해줄게.
너 차여서 나한테 들러붙은 거라며? 그럼 이해하기가 조금 쉽겠네. 어차피 아무 사이도 아니니 나한테 거하게 차였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 구해서 그 여자한테 정이라도 붙여보던가.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이지 않나요?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뻔뻔한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머리를 열어 속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고작 그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제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확 부어버리고 소리치고 나왔어요. 너 따위 때문에 뺀 내 살들이 아까워. 그럼 이제라도 그 잘난 전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 생활 시작하면 되겠네. 너랑 나랑 무슨 사이라도 돼?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네 마음대로 해. 이후로도 전 남편은 전화, 문자,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미친 듯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부 무반응으로 대처하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얼굴 보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드러나 보려고 시댁 근처 카페로 갔죠. 카페에 들어가기 전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딱 봐도 어떻게 구슬려야 애가 돌아올까 하는 표정이 한눈에 봐도 느껴집니다. 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당당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차하면 머리채도 잡히겠구나 각오하고 예상하면서요. 잘 지내셨죠? 저는 도영 씨랑 이야기가 끝난 걸로 아는데요. 도영 씨한테 전해들은 이야기 없으신가요? 저한테 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설마 여기서 더 살 빼라는 말씀하시려고 온 건 아닐 테고. 예,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이혼이 그렇게 쉽니? 어떻게 종이에 띡 몇 자 끄적여 놓고 집 나가서는 이혼하자는 말이 그렇게 쉬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그래도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네가 진작에 관리하고 남자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쉽냐고요? 저한테는 쉽죠. 어려울 것도 없는데요.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도영 씨랑 저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인데요? 그냥 사귀다가 헤어진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도영 씨를 찬 게 되나요? 제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말을 하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더군요. 정말 모르셨던 눈치였어요. 저야 그렇다 치지만 헤어진 마당에 얘기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는 아쉬운 것 없었지만요. 도영 씨가 혼인신고 이야기는 안 했나 보네요. 어머니, 아니, 아줌마,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나 본데 우리 아무 사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댁내 아드님 간수나 잘하세요. 뭐? 아줌마?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도 내가 너 시어머니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뭐? 아줌마? 나 참 기가 막혀서.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못생긴 거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 진짜 뭘 모르는 건 아줌마예요. 저기요, 댁 아드님이 나랑 같이 살면서 전 여자친구한테도 빌빌거린 거 모르세요? 나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 아드님을 잡으셔야지. 그리고 뭐? 교육? 그럼 그쪽은 교육을 참 잘해서 결혼하면 다른 여자한테 찝쩍대라고 가르쳤나?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 얘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 다시 올라오거라. 도영이 어디에 한눈 못 팔게 잘 잡고 있을 테니까 나 믿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내 약속하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간통죄던 상간녀 소송이던 고소할 겁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주변 사람들은 이미 결혼식 왔다 갔고 집들이도 했고 집도 같이 샀고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버젓이 아내가 살아있는데 전 여자친구 못 잊어서 만나러 다니는 불륜남 어떻게 처리할지? 아니 미정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렴. 내가 조금 전에는 흥분해서 막말을 했어.
실수했다, 아가. 서로 살아가면서 실수를 한 번쯤 하길 마련이야. 서로 이해하며 넘어가 줄 수는 없겠니? 친척들 얼굴은 어떻게 보고 또 도영이가 망가져가는 꼴을 나더러 어떡하라는 소리니? 그건 아줌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것까지 제가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한테 그렇게 살 빼라 애가져라 했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이제 주제 파악 좀 되셨으면 댁에 돌아가셔서 아드님 회초리를 치시던지 가둬놓고 패시던지 정신 좀 차리라고 해주실래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고요. 잔뜩 소리를 치고는 연락하지 말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너무 연락을 해대는 통에 저는 결국 휴대폰 번호를 싹 다 바꿔버렸죠. 친정집에 더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고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나 봅니다. 다행히 그 뒤로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터전을 옮겼어요. 모델 일을 하며 충분한 돈을 모았기에 제주도에서 좋은 풍경을 보며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작은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을 사서 정착하게 되었죠. 제주도에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저를 위한 여행을 시작했어요. 여행이라고는 별다를 것 없이 혼자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서점에 들러 책을 사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독서를 즐기기도 했고요. 탁 트인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제주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여행을 하며 자주 들리던 카페 사장님과 친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은근 고지식해서 한 가지 메뉴에 꽂히면 그 메뉴를 파는 가게에서만 사 먹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늘 먹던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늘 혼자 오시면서 같은 메뉴만 주문하시던데 이번에는 제가 추천 좀 드려볼까요? 저는 제가 먹던 것만 먹어서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감사하지만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있나요? 무가당 주스만 드시길래 이번에는 달달한 커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따뜻한 바닐라 크림 라떼 어떠세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메뉴예요. 그 일을 계기로 카페에 자주 방문하며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원래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모습이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걸 느꼈어요. 저에게 제주 생활을 하며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터놓고 이야기하라고 해주셨고 실제로도 많이 챙겨주셨죠. 카페에 자주 방문하며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장님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사장님이 더욱 공감과 위로가 되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생활하며 여전히 모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해외 잡지사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며 제의가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남들도 다 알만한 유명한 대형 잡지사라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인터뷰에 응했고요. 원래부터 모델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는 터라 많이 긴장했죠. 그런 저를 가족들과 카페 사장님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 잡지사에서는 제가 모델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제 과거 사진과 함께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렸어요. 처음부터 원해서 갖게 된 직업은 아니지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건 과거라고 하면서요. 결국 그 인터뷰가 계기가 되어 저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초대받게 됐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의류 화보도 찍게 되었고요. 제주도와 서울, 외국으로 가며 정말 바쁘게 2년 정도를 보냈죠. 힘이 들고 지칠 땐 언제나 뒤에 카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음이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잊고 지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의 소식을 접한 전 남편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고 싶었는지 제주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 시어머니의 연락도 오고요. 여긴 웬일이야? 무슨 염치로 당신 여기로 오는 거야?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야지. 내가 유명해지니까 탐이 나디? 미안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그만 가줘. 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정말 싫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내 마음은 너한테 있는걸.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머니도 그걸 바라시고. 같이 서울로 가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살자, 미정아. 결국 아쉬워서 온 거겠지. 내가 예뻐지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니까 그제야 며느리 취급하고 싶으시다던? 너는 또 뭔데? 난 더 이상 너희들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겠으니까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뭐? 험한 꼴? 너희들? 너 정말 이렇게 나올래? 너 그 카페 사장이랑 무슨 사이야? 너 나 몰래 남자도 만났어? 이거 안 되겠네.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끝까지 기어오르네. 너야말로 험한 꼴 당하고 싶어?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내 말대로 해. 정말이지 등산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한순간에 눈빛이 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꿀릴 게 없었거든요. 열차 끝난 뒤에 태워달라 하소연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야. 집착하지 말고 돌아가줬으면 해. 좋게 말할 때 각자 갈 길 가자.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자기 마누라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일이야? 너도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괜히 버티지 말고 당장 나랑 서울 가자. 이리 와. 왜 이래 도대체? 우리 이미 끝난 사이라고 몇 번을 말해? 너와 나 혼인신고도 안 한 남이었어.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지. 이거 놓으라고. 전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며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점점 힘은 빠져가고 거의 전 남편에게 끌려가다시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 나타나셔서는 남편에게 주먹을 휘두르셨어요. 사장님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남편과 몸싸움을 하셨고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파출소에서 사장님에게 콩밥 좀 먹어보라며 절대 합의는 없다고 큰 소리를 쳐댔고요. 당사자였던 저는 제가 오히려 당할 뻔한 건데 사장님이 구해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상황이 역전되어 그 사람은 저희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철창에 갇혀 지낼 신세가 되었죠.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고 사장님과 저는 터덜터덜 집으로 왔습니다. 사장님에게는 별다른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셨어요. 저는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해드렸죠. 미정 씨,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내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미정 씨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키냐고. 죄송해요, 사장님. 말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렇게 좋게 끝난 일은 아니라서 선뜻 말하기도 죄송했어요. 제 과거를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고요. 제가 과거를 이야기하면 사장님도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실까 봐. 미정 씨 참 미련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모르겠어?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나? 나 미정 씨 많이 좋아해. 난 앞으로 미정 씨가 내 눈앞에서 이런 위험한 일 겪는 거 못 참겠어. 이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나와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어? 사장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든든한 제 편이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잘해봐요. 그렇게 사장님과 저는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모여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체했고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정착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딸아이도 태어나 지금은 2살이 되었고요. 여전히 모델 일을 하고 있고 육아와 병행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답니다. 전 직장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전 남편은 이리저리 선을 보러 다니기 바쁘다더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도 모자랄 나이에 어머니 등살에 떠밀려 선을 보러 다니는 꼴이란. 아무튼 이렇게 저는 과거를 뒤로한 채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물론 그때 그 일이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일부이기도 하니깐요. 그런 말이 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인 것 같아요. 외모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다 보면 드넓은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그 외모를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느냐는 내 성격과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외모가 어떻든 간에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특별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